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결코 생각하지 못한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밤중 거울 속 자신의 뱃살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던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문 너머 침묵하는 도시의 불빛, 냉장고, 옆 작은 벽시계의 초침소리,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운 몸의 무게. 뱃살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위험이라는 건강의 암호이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했던 지난 시간의 고백서이기도 하죠.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 밤 살아남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몸 안에서 지방을 켜켜이 쌓았는지, 왜 그 무게가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닌지, 오늘 저는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보고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혹은 캘리포니아의 어두운 부엌인가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참 위안이 되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틀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모든 건 그 한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늦은 밤 한 중년 여성 환자가 복부에 손을 얹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붙는 걸까요? 저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먹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죠. 이건 단지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몸은 때때로 말을 못하는 감정입니다. 살이 붙는 건 단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복부 지방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뱃살일까요? 왜 엉덩이나 허벅지가 아니라 꼭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진화 생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비상식량 저장소로서의 복부 지방을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현대인에게 내장 지방은 여전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코르티솔이란 녀석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호르몬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복부의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즉, 당신의 뱃살은 당신이 겪은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의 피로와 불안과 좌절의 농축 결과라는 말입니다. 기묘하지 않나요? 몸은 말을 못하는 대신 뱃살을 통해 과거의 당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부 지방의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럼요. 복잡해 보이지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작고 우리 집 부엌 안에 있었습니다. 깻잎 한 장, 물 한 컵, 사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단 하나의 습관, 늦은 밤 무심코 켜는 배달 앱.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눌 겁니다. 저는 85세 아직도 매일 병원에 나가는 현역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풀고 싶어요. 우리 몸의 비밀은 우리가 무심히 넘겼던 일상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여정의 첫 걸음,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입니다. 거울 앞에 한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첫 속삭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건강 탐험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조용히, 천천히 함께 갑시다. 뱃살은 단순한 군살이 아닙니다. 그건 신체 내부에서 보내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그것을 손으로 쥐어보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뱃살은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말하기 시작한 거죠. 도와줘. 내장 지방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구조물이에요. 피하 지방이 마치 담요처럼 몸을 감싼다면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낀 가시철망입니다. 간, 신장, 소장, 심지어 췌장까지 이 지방은 그 중요한 기관들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피로는 쉽게 쌓이고 혈당은 쉽게 오르며 기억력도 서서히 흐려지죠. 이렇게 말하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검증된 사실이에요. 미국 내과학회에서는 내장 지방을 조용한 염증의 창고라고 부릅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이는 단순히 체형의 문제를 넘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알츠하이머까지 이어지는 위험 신호로 작용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한밤중 당신이 잠든 사이 몸속의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그 작동을 방해하죠. 인슐린 저항이 높아지면서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요. 결국 피곤하고 무기력한 다음 날이 반복됩니다. 이걸 반복해 보세요. 일주일, 한 달, 1년. 어느 날 아침 발 뒤꿈치에 통증이 찾아오고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누적된 생존 습관의 결과일 뿐이에요. 노화가 아니라 신호예요. 그렇다면 왜 복부에만 이런 변화가 집중되는 걸까요? 그건 호르몬의 분포 때문입니다. 특히 40대를 지나며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지방의 분포를 바꾸고 이전에는 엉덩이나 허벅지로 향하던 여분의 에너지가 이제는 뱃속 장기로 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지방은 단순히 축적되는 게 아니라 독성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녀석들인데 이들은 전신의 염증 반응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괜히 짜증이 늘고 잠을 설치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은 조용하지만 끈질깁니다. 게다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위장을 잘하죠. 그리고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운동을 해도 식단을 바꿔도 왜 안 빠질까요? 저도 그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할 뿐 언제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하죠. 밤 9시에 먹는 고구마는 아침 8시에 먹는 고구마와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 효율보다 보존을 우선시합니다. 밤에는 축적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늦은 식사는 소화가 아니라 저장으로 처리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뱃살은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건 늦은 밤 잠들기 전 케이크 한 조각이 남긴 낙관의 흔적이기도 하고 혹은 외로움의 잔향이기도 하죠. 당신의 몸은 늘 말하고 있어요. 다만 너무 조용히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죠. 이제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첫 단계는 뱃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뱃살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읽지 않으면 무서워지고 읽으면 대화가 시작되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시리얼 한 그릇 혹은 설탕 무첨가라고 적힌 두유 한 잔. 우리는 그런 음식들을 보며 안심하죠.
그래, 오늘은 그래도 건강하게 시작했어. 하지만 그 착각이 뱃살을 자라게 하는데 얼마나 완벽한 토양이 되는지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건강식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믿음이 종종 가장 큰 함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70세 윤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리얼과 두유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포장지엔 비타민 강화, 고섬유질, 저지방 같은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6개월 뒤 혈당 수치는 비상경보를 울렸고 허리둘레는 8cm이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건 윤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 믿게 만들어진 정보의 탓이죠. 시중 두유의 대부분은 설탕 함량이 콜라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인공향료와 유화제, 심지어 유전자 변형 대두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이런 물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 부담을 주며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리얼은 또 어떨까요? 겉보기엔 바삭하고 귀엽고 색깔도 예쁘죠. 하지만 성분표를 뒤집어 보면 거의 모든 제품이 설탕과 전분 인공색소로 범벅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침에 먹는 초코 시리얼은 같은 양의 초콜릿 쿠키보다 당 함량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하는 하루. 그게 바로 몸에 가장 치명적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건강 프로그램에서조차 고단백 그릭 요거트나 식물성 마가린 같은 식품을 권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릭 요거트 대부분은 고지방이며 식물성 가공식품엔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은 내장 지방을 늘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먹고 있는 걸까요? 혹은 어떤 환상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 착각은 고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과일 이미지를 강조하고 무설탕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설탕 대신 쓰인 인공 감미료를 가릴 뿐이죠. 그 감미료들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아스파탐 모두 혈당을 급등시키거나 장내 미생물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표는 성경처럼 읽어야 해요. 화려한 광고 문구는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대안을 알려드리죠. 무가당 아몬드 밀크, 직접 불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여기에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과 약간의 견과류. 기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몸 안에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어온 건강식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 몸은 다시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당신이 마셨던 두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진짜 콩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공장에서 조립된 유사콩인가요? 아침에 들이킨 시리얼의 바삭함이 뱃살의 밀도감으로 바뀌는 데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은 늘 포장지 바깥에 있으니까요. 밤 9시 누구에게는 하루의 끝, 누구에게는 배달 앱을 여는 시작. 그 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주 다른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신념을 완전히 뒤집을 수밖에 없었죠. 그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내장 지방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는 중년 환자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분석해보던 어느 늦은 밤 놀랍도록 명확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늦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혹은 바빠서 저녁 시간이 밀려서 사람들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무엇인가를 먹습니다. 라면 치킨, 떡볶이 술안주, 혹은 이건 건강식이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먹는 시리얼 한 그릇. 그런데 말이죠. 당신의 몸은 밤 9시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시간대는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소비보다 보존이 우선인 시점입니다. 몸은 더 이상 칼로리를 써서 움직이지 않고 잠자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이때 들어오는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곧바로 비상 저장소로 전환됩니다. 어디로? 바로 복부 속 내장 지방으로요.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밤 8시 이후 식사를 할 경우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그 혈당을 처리하기 위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식사는 내장 지방 축적을 무려 30%나 가속시킨다고 해요. 58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퇴직 후 소소한 낙으로 매일 밤 치킨과 맥주를 즐기셨습니다. 하루 중 유일한 행복인데요, 선생님. 그 말 속에 있는 서글픔이 저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6개월 후 허리둘레는 13cm가 늘었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살이 찌죠? 그 물음에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철 씨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입니다. 그 후 김 씨는 저녁 식사를 6시 반으로 당기고 간식을 과일 한 조각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뒤 허리둘레는 7cm 줄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살이 빠진 것도 좋은데 아침이 가볍습니다. 그게 제일 놀라워요. 늦은 식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체내를 돌며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위산 역류관 기능 저하 혈당 불안정 모두 이 한 가지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왜 밤늦게 먹는 걸까? 진짜 배가 고파서 아니면 위로가 필요해서 많은 경우 그것은 허기가 아니라 감정의 구멍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고단한 하루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 모든 감정들이 고소한 냄새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그때서야 무언가 씹고 있다는 감각으로 비로소 오늘 하루를 보상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결국 다음 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니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저녁을 7시 이전에 먹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배고픔이 밀려온다면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함께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내 몸을 쉬게 해주는 중이야. 당신의 몸은 늦은 밤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함을 무서워하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종종 유전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뱃살이 잘 붙어. 엄마도 그랬고 외삼촌도 그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유전자의 잘못이라기보단 그 유전자가 켜진 결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절약 유전자라는 개념.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선택적 생존 전략의 유물이라 부릅니다. 말하자면 수렵 채집 시절의 조상들이 굶주림에 대비해 에너지를 지방으로 빠르게 저장하도록 진화한 것이죠. 그 생존 유전자가 지금 우리 몸속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전자가 여전히 과거처럼 굶주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배달 앱을 2번만 누르면 1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몸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환경은 미래에 가 있고 그 간극에서 지방이 차오릅니다. 특히 복부예요. 에너지 절약 유전자는 놀랍도록 똑똑합니다. 지방이 많아지면 스스로를 더 활성화시키는 회로를 작동시켜요. 레프틴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레프틴은 원래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지방이 과도해지면 뇌가 이 신호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픈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계속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가 켜진 상태예요. 특히 밤늦게 먹고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유전자는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그 결과 뱃살은 단지 칼로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유전자의 반응이 된 거죠. 예를 들면 62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있어요. 그녀는 매일 밤 떡볶이와 튀김을 드시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당겨요. 이게 나빠요. 하지만 혈압은 오르고 속은 더부룩하고 뱃살은 늘어났죠. 저는 유전자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며 할머니 유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았을 뿐이에요. 자극을 줄이면 유전자도 쉬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앞당기고 가공식품을 줄였어요. 대신 현미와 채소 반찬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꾸셨죠. 한 달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진다는 표현이 너무나 적확했죠. 유전자는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자극하지 않으면 그들은 조용히 잠들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그 유전자에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를 환경 탓, 부모 탓, 유전자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그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건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움직임처럼 사소하죠. 하지만 몸은 그 사소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그 유전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이제 쉬어도 돼. 사냥은 끝났어. 지금은 평화야.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에너지 절약 유전자. 그건 우리 몸에 새겨진 살아남으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할 때예요. 화려한 무대, 밝은 조명 조각 같은 몸매의 셀럽들. 우리는 종종 그들의 다이어트 비법을 듣고 설렘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만 먹으면, 나도 저렇게만 따라하면. 하지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들의 식단은 진짜 우리 몸에도 맞는 걸까요? 나는 셀럽들의 식습관을 맹신하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아이유처럼 이소라처럼 뼈 국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더 아파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정직한 사례들이죠. 먼저 아이유의 다이어트. 한때 그녀는 하루 800kcal도
차해되지 않는 식단을 유지했다고 고백했죠. 아침엔 사과 한 조각, 점심엔 고구마 반 개, 저녁엔 단백질 쉐이크 한 컵. 놀라운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털어놓았죠.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지치고 불안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식단을 보며 극복의 상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몸을 향한 극단적인 몰아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유가 그런 식단을 지속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녀조차 인정했듯 그건 공연을 위한 임시 조치였을 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것도 40대, 50대 이후의 몸으로 이런 방식을 따라 한다면 그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생존 에너지를 잃게 되는 길이죠. 기네스 펠트로의 뼈 국물 다이어트도 유명하죠. 뼈를 고아 만든 국물에 당근과 양파, 샐러리를 넣어 마시는 방식. 소화에 좋고 피부에 좋다는 말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재료를 구하고 산발업 4시간 끓이고 정제해서 보관하고. 제가 진료했던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끓이느라 하루가 다 가요. 살은 안 빠지고 허리는 아파요. 이소라의 케일 주스 식단은 또 어떨까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케일. 매일 즙을 짜서 마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 쓴맛 드셔보셨나요? 67세 최순자 할머니는 2번 짜 드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해요. 좋은 음식이라더니 왜 이래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유명인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것. 그들의 식단은 촬영, 공연, 행사 등 일시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지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문 영양사 트레이너, 심지어 주방 스태프까지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직접 차려 먹어야 하죠. 그들의 극단은 우리의 일상에 맞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비현실을 믿고 현실을 잃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예인처럼 보이는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해지는 상태죠.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 식후, 더부룩함 없는 포만감,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다이어트는 당신의 리듬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재료가 없어도 화려한 쉐이크가 없어도 우리 몸은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절반이죠. 그 다음 절반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깻잎. 그래요. 그 흔한 반찬통에 들어있는 그 깻잎 말입니다. 쌈장에 찍어 고기 싸먹는 평범한 반찬 한 장. 하지만 이 작고 소박한 식물이 뱃살 감량의 비밀 병기일 줄은 솔직히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깨짚은 오래전부터 전통 식탁의 고정 멤버였죠. 한약재로도 쓰였고 그 입맛 없을 때 젓갈과 함께 밥 한 공기를 뚝딱하게 만드는 은근한 조력자.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자들이 깨짚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염증을 줄이고 지방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깨잎에 풍부한 루털린 아피게닌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지방세포에 이제 그만 만들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2주간 깨짚을 매일 20장 정도 섭취한 사람들의 체지방이 평균 1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데이터로 뒷받침된 사실이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뚜렷한 사례는 60세 이정희 씨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던 이정희 씨는 늘 고기만 드셨죠. 깨 짚은 향이 별로예요, 선생님. 그런데 위산 과다와 소화불량,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복부 지방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딱 2주만요. 고기는 드셔도 되니까 대신 깨집에 싸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기름에 굽기보다 삶거나 굽는 방식을 바꿔보시라고 조언했죠. 2주 뒤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5cm 줄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눈빛은 확신에 찬 따스한 감사였죠. 깨짚이 가진 철분과 칼슘, 비타민 A씨는 여성들에게 특히 유익해요. 갱년기 이후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중년 여성에게 깨짚은 자연이 준 멀티비타민 같은 존재죠.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깨짚의 향이 싫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참기름과 간장, 깨소금을 살짝 넣어 무친 깨짚 무침을 밥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는 삶은 달걀과 함께 깨짚을 곁들여 간단한 저녁 식사로도 좋습니다. 물론 깨짚 김치도 훌륭하죠. 다만 너무 짜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깨짚에 숨겨진 무기는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욕 억제 효과. 은은한 향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만들어줘요. 빠르게 먹는 습관은 과식을 부르고 결국은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거든요. 깨짚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천천히 그리고 적절히 먹게 도와줍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깨짚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지 말고 제대로 먹으세요. 우리는 종종 좋은 음식보다 많은 음식에 끌립니다. 하지만 몸이 진짜 원하는 건 균형이죠. 깨짚은 그 균형의 시작입니다.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구석에 있는 까맣게 잊고 있던 깻잎 한 봉지,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에 함께할 첫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약보다도 강력한, 그리고 훨씬 더 오래가는 친구 말이죠. 사과식초,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연 발효 사과식초. 이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입이 한껏 오므라들죠. 상상만 해도 시고 떨떠름한 그 맛. 그런데 바로 이 액체 한 스푼이 뱃살 감량에 숨겨진 열쇠라면 믿으시겠어요? 처음 이 비법을 알게 된 건 꽤 오래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사과 식초를 매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내장 지방 변화를 측정했는데 8주 뒤 사과 식초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무려 15% 이상 내장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도 아니고 약도 아닌데 그저 한 스푼의 식초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식초인가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공업용 식초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발효가 아닌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초는 위벽을 자극하고 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천연 발효 사과 식초는 유기산과 효소, 미세한 유산균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며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사과 식초의 진짜 힘은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 마시면 위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되고 그 결과 지방으로 전환되는 에너지도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작용은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한 중년 이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 환자 중 63세 최영숙 씨가 기억납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무척 불안해 하시던 분이었죠. 선생님, 약은 싫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과 식초와 물을 200ml 비율로 희석해 식사 10분 전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허리도 6cm이나 줄었고요. 그녀의 변화는 단지 체형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점은 있어요. 첫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위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 하루 2회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 취침 직전은 피하세요. 밤엔 위 활동이 느려져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천연 발효 무설탕 살아있는 효소, 이 세 가지는 사과 식초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과 식초를 마시는 건 습관보다도 의식에 가까워요. 아침 식탁에 앉아 물컵에 식초를 한 스푼 붓는 그 동작, 그건 마치 스스로를 다잡는 하나의 작고 단단한 약속 같습니다. 오늘은 나를 더 잘 돌볼 거야. 철학적으로 보면 쓴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쓴맛에도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에 톡 쏘는 그 한 모금은 단지 지방을 녹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식사 리듬을 깨우는 종소리 같은 거죠.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 고요히 숨쉬는 유리병 하나를 놓아보세요. 그 속에서 발효된 시간과 자연이 당신의 뱃살과 건강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 10시 조용한 거실. TV에서는 적당히 지루한 드라마가 흐르고 당신의 손은 어느새 과자 봉지를 열고 있죠. 하나만 먹고 말아야지. 그렇게 시작된 간식은 사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배고픈 순간이 아닐까요? 이 장면 수없이 들어봤고 더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뱃살과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적은 야식의 유혹이에요. 그렇다면 이 늦은 욕망을 꺾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양치. 네,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행동. 하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뱃살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식욕은 기대감과 쾌감 회로에 의해 유도됩니다. 즉, 무언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침이 고이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양치를 하게 되면 그 쾌감 회로가 마무리됐다고 인식하게 돼요. 입이 개운해지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입에 넣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모델 이소라도 이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죠.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양치하면 야식 생각이 뚝 끊긴다. 이건 단순한 입냄새 관리가 아니라 식욕을 차단하는 심리적 마감 신호입니다. 65세 박종수 씨는 밤마다 과자 한 봉지를 습관처럼 드시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과자는 제 하루의 낙이에요. 그 말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뱃살과의 전쟁은 간식 한 봉지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드시고 바로 양치하셔 보세요. 단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냥 양치만 했을 뿐인데 과자가 생각이 안 나요. 허리띠도 한 칸 줄었고요.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양치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간식 섭취량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루틴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1. 식사 후 15분 이내에 양치. 치아 건강에도 좋고 위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이 타이밍이 입과 뇌에 오늘은 끝났다는 신호를 가장 확실하게 주죠. 2. 민트 향이 강한 치약 사용.
매운맛이나 단맛보다 민트향은 식욕 억제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페퍼민트 계열은 뇌의 포만 중추를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3. 입을 헹군 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렇게 하면 위장에 심리적인 포만감이 생기고 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양치는 단순한 치아 관리가 아니라 하루 식사의 끝맺음이에요. 이걸 습관화하면 밤늦게 찾아오는 식욕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과자가 생각나겠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새로운 리듬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철학적인 생각도 들죠.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는 건 몸에게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이제 쉬자. 그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루틴이 바로 양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식사를 마친 후 칫솔을 꺼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뱃살이라는 긴 싸움에서 당신을 한 걸음 앞서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단 하나의 루틴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조용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아삭 베어 물던 아침. 그 단순한 장면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식이섬유. 이건 마치 음식 속에 숨겨진 청소부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묵묵히 그리고 탁월하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특히 뱃살 감량을 원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얼마나 적게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말씀드려요. 얼마나 잘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수용성 물에 녹는 과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수용성 섬유는 위에서 젤처럼 변해 소화를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불용성 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죠. 둘 다 뱃살 감량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식이섬유 식품은 이렇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현미밥, 당근과 브로콜리 같은 채소, 아보카도,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여기서 중요한 건 가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즉, 주스를 짜버리거나 삶아 뭉개지면 섬유질의 구조가 파괴됩니다. 되도록 생으로 혹은 살짝만 익혀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68세 김미자 할머니의 사례는 식이섬유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녀는 매일 흰쌀밥과 고기 위주로 식사하며 늘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소화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할머니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와줄 게 부족한 거예요. 그 후 그녀는 아침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고 점심엔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곁들이셨어요. 2달 뒤 그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변비가 사라졌고 허리도 6cm나 줄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속이 편한 건 처음이에요. 식이섬유의 또 다른 장점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런 자연적 GLP-1 자극은 의약품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지속적이죠. 서울대 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하루 20끼에만 늘려도 체지방은 평균 10% 줄어든다고 해요. 20끼면 사과 한 개,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채소 반찬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엄청난 노력 없이도 가능한 변화인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다른 걸 못 먹지 않나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배부름이 과식을 막고 불필요한 간식을 차단하고 결국 내장 지방의 축적을 줄이게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섬유질은 우리에게 속도의 미덕을 가르쳐 주는 존재예요. 소화도 식사도 변화도 모두 천천히. 빠르게 들어온 에너지는 빠르게 지방이 되지만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은 몸에 오래남아 작동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꺼내 보세요. 껍질째 베어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장을 깨우고 호르몬을 조율하고 뱃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식이섬유. 보이지 않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채웠는지를. 오후 3시 30분 햇살은 부드럽게 기울고 커피 향이 사무실을 가로질러 퍼지는 그 시간. 하지만 내 속은 출출하고 손은 자연스럽게 쿠키통을 향하죠. 단 한 입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한 입이 뱃살의 시작입니다. 간식, 작고 달콤한 유혹. 하지만 뱃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건 가장 은밀한 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혹을 이기는 동시에 오히려 감량을 돕는 똑똑한 간식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무가당 수제, 땅콩버터, 플러스 사과 반쪽. 그게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물론이죠. 이 조합은 포만감 혈당 조절, 그리고 대사 촉진까지 잡은 다이어트 간식의 삼박자예요. 먼저 땅콩버터. 많은 분들이 버터라는 단어 때문에 겁을 내시지만 가공되지 않은 수제 땅콩버터는 고품질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뱃살을 감량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 반쪽을 더하면 속은 든든해지고 포만감은 오래가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죠. 무설탕, 땅콩버터 1스푼과 사과 반쪽. 이 간식은 단 200kcal를 내외이지만 5시간 동안 식욕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62세 오영란 씨는 오후만 되면 늘 단계 당긴다고 하셨어요. 초콜릿 빵 안 먹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죠. 복부 비만, 혈당 불안정 무기력.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영란 씨 간식을 안 드시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 이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한 달 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맛있고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허리도 5-3cm 줄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수제 땅콩버터라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에는 설탕, 식물성 경화유, 트랜스 지방, 심지어 소금까지 과하게 들어있어요. 집에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땅콩 1컵을 블렌더에 돌려 기름 없이 갈기만 하면 조금씩 크리미한 텍스처가 만들어집니다. 보관은 냉장고의 사용은 하루 1스푼이 적당해요. 이 조합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호르몬 반응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면 GLP-1 렙틴 같은 포만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 다음 식사에서도 덜 먹어도 배부르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전체 섭취량의 게임이니까요. 여기서 철학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간식을 찾는 시간은 사실 허기 때문이 아니라 틈 때문이에요. 지루함,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이런 틈이 생길 때 무언가를 씹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콩버터 플러스 사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틈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음식입니다. 부담 없이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간식. 그게 바로 뱃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방어선이에요. 그러니 내일 오후 손이 초콜릿이나 과자를 향하려 할 때 한 번만 방향을 바꿔보세요. 냉장고 속 사과 하나,
냉동실 속 수제, 땅콩버터 한 스푼. 그 작고 든든한 간식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언제나 건강식 코너입니다. 고지방 그릭 요거트, 무지방 우유 식물성 마가린 채식고기, 저당 시리얼.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이 음식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속삭여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이 음식들 정말 건강한 걸까요? 먼저 그릭 요거트.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많다고 광고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시중 제품이 고지방이라는 점이에요. 우유에서 물기를 제거한 만큼 지방 농도도 올라가고 맛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기도 하죠.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천연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63세 최영숙 씨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고급 수입 그릭 요거트를 퍼드시던 분. 선생님,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비싼 걸로 골랐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복부 팽만함, 위산 역류, 허리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지방 섭취량의 절반이 요거트에서 나오는 중이었죠. 저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꿀 한 방울과 생과일을 곁들이라고 했죠. 2달 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허리가 50cm 줄었어요. 속도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 식물성 가공식품, 채식 트렌드가 퍼지면서 마가린이나 채식고기, 식물성 크림 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트랜스 지방과 파뮤기가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이 알아서 분해하지 못하는 지방입니다. 간에 쌓이고 혈관에 들러붙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죠. 파뮤 역시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67세 박미경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피하려고 채식 고기를 찾으셨고 마가린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식물성이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결과는 체중 증가 피로감, 그리고 오히려 혈압 수치의 불안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가린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채식 고기 대신 두부, 병아리 콩, 렌틸 콩을 추천했죠. 2개월 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기름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예요. 건강식이라는 단어는 포장지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식탁은 이미지와 진실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식품들. 그 안에 숨어있는 성분표를 읽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으로, 단맛은 생과일과 꿀 한 방울로, 기름은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 고기는 가공 채식 대신 통두부나 렌틸콩으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포장지 대신 성분표를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시선의 전환이 당신의 뱃살, 그리고 건강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요거트 마가린 시리얼, 정말 당신의 몸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광고의 설득력이었는지. 정답은 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 그래요. 그 투명하고 아무 맛도 없는, 당연히 존재해야 할 그 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갈증이 날 때 커피 한 잔 대신 혹은 약 먹을 때 겨우 한 모금.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가장 자주 목격한 뱃살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높이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기까지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물은 뱃살 감량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코르티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뱃살을 늘리는 주범 중 하나죠. 놀랍게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지방을 저장하려는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또 하나, 얼음물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은 천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열 소비,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들의 체지방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명자 할머니 68세. 늘 피곤하고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물은 많이 못 마셔요. 맛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했죠. 할머니 얼음을 띄운 물병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목 넘김이 시원해지면 마시기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 4번만 정해놓고 마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전 12시, 오후 4시, 저녁 7시. 그녀는 알람을 설정해 두었고 심지어 손주가 물병에 응원 스티커를 붙여줬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오늘도 물 성공. 3개월 후 이명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살 빠졌다는 얘기보다 피부가 맑아졌단 말이 더 기분 좋아요.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도 포함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오후 간식 전 한 잔, 취침 1시간 전 한 잔. 이 타이밍은 식욕을 억제하고 위 활동을 도우며 야식 욕구까지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1.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는 금물,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식전 혹은 식후 30분 이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2. 탄산수 과일수는 대체품이 아니다. 탄산수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인공 감미료는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만이 해답이에요. 철학적으로 물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투명한 책임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고장난 게 아니야. 그저 네가 나를 너무 오래 목마르게 했을 뿐이야.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며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한 모금이 당신의 대사시계를 감량 모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필요한 가장 순수한 변화에 따의 추와이엔베아인의 시작입니다. 오이 레몬 그리고 사과 식초. 이 3가지를 유리병에 담아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주하는 건 단지 한 병의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독소를 청소하는 투명한 비밀병기이자 지방을 깨우는 액체의 마법이에요. 디톡스 음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비싼 재료, 고급병, 복잡한 제조법이 필요한 줄로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3가지면 충분해요. 오이 레몬, 그리고 사과 식초. 먼저 오이.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륨이 풍부해 부기를 제거하고 몸의 수분 대사를 촉진해 줍니다. 섬유질도 있어 장 건강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시원한 향이 뇌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레몬즙은 말할 것도 없이 비타민C의 왕입니다. 항산화 작용은 물론 간 해독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죠. 특히 레몬의 산 성분은 위 활동을 자극해 식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 이전 파트에서 언급했듯 혈당을 안정시키고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뱃살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자연 조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음료를 만든 뒤 하루 2-3잔씩 식사 전 또는 사이사이에 마셔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부기, 소화혈당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황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 평생 속 더부룩함과 변비에 시달리던 분이었죠. 선생님, 배가 늘 묵직해서 기분도 처지고 사람도 피곤해요. 제가 추천한 건 이 디톡스 음료였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가벼워졌고 소화도 너무 잘 되어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칭찬했어요. 그 웃음, 그 변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 알게와 레몬. 한 개를 깨끗이 세척 후 슬라이스 합니다. 유리병에 오이와 레몬을 넣고 천연 발효 사과 식초 1스푼을 추가합니다. 물을 채운 후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3시간 이상 보관하세요. 하루에 3번 식전이나 간식 시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지 마세요. 레몬의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꼭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은 산 성분과 반응할 수 있어요. 가능한 매일 새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디톡스 음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대사 정화를 위한 아주 오래된 자연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우리 몸에게 전하는 사과 같은 거죠. 그동안 내가 너무 방치했지. 미안해. 그리고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론 더 잘 돌볼게. 내일 아침 유리병 하나에 이 3가지를 담아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이 조용한 디톡스 음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뱃살의 원인부터 속았던 음식들, 그리고 작은 루틴의 변화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단 7일, 그 일주일이 당신의 몸을 리셋하는 데 충분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헬스장 등록도 보조제도 고가의 식단표도 없어요.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칙, 바로 7대3 식사 비율, 그리고 하비다이오 하루 루틴입니다. 먼저 7대3 식사 비율, 식단의 70%는 자연식 채소, 과일, 통곡물, 나머지 30%는 고기, 생선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균형을 선택하세요. 이 비율은 포만감, 영양기호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을 생각해 볼까요? 현미밥 반 공기, 깨잎 무침, 브로콜리, 된장국, 구운 두부 혹은 닭가슴살, 후식으로는 사과 반쪽. 이 정도면 완벽한 7-3 구성입니다. 당신은 굶지 않았고 심지어 맛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뱃살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신호는 이미 또 몸에 전해졌습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제가 추천하는 7일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7:00모 따뜻한 레몬수 한 잔, 10분간 가벼운 산책 또는 스트레칭, 신진대사 작동 스위치 ON, 점심 전 이발 3제곱, 물 200ml 사과식초 1스푼, 7:3 식사, 구성 식사 후 바로 양치, 오후 간식 3:3 시구, 사과 반쪽 플러스 수제, 땅콩버터 1스푼, 물 한 잔, 저녁 6000 이전, 가볍고 소화 쉬운 채소 위주 식사, 디톡스 음료 한 컵으로 마무리 식사 후 양치 앤드물 1잔, 취침 전 9:30 이후, 따뜻한 물 또는 허브차, 깊은 호흡 3회 조명 줄이고 몸을 진정 이 루틴을 7일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 환자 71세 정기훈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살 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시작하신 건 이 루틴이었어요. 굶지도 헬스장도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말했습니다. 허리가 8cm, 폐티미도 줄었어요. 약도 줄었어요. 공원에서 손주들이랑 뛸 수 있게 됐어요. 그 말 속에 삶의 복원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7일 루틴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주일 같은 거예요. 이후에도 조금씩 천천히 익혀가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난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몸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뒤 거울 속의 당신, 눈가에 생기가 돌아오고 허리가 가벼워진 그 모습, 아침이 무겁지 않고 식후에 소화가 잘 되고 밤에 눈을 감을 때 오늘도 잘 살았다는 조용한 만족이 있는 하루. 이 여정은 숫자가 아닌 감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지금 여기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준비하세요. 몸이 깨어나고 의지가 스며들고 작은 루틴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거예요. 다이어트란 스스로를 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몸과 다시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의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색 소음을 낮추고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몸이 드디어 한숨을 쉬며 말할 거예요. 이제야 나를 돌보기 시작했구나.